제국은 왜 생겨났을까? 넓은 땅과 다양한 민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단순한 무력이 아닌 어떤 가치가 제국을 오래 지속하게 했을까? 수천 년 전, 인간은 작은 마을을 넘어서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단지 정복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효율적인 통치, 문화의 전파, 교류의 길이 함께 열려 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 고대 세계에서 나타난 4개의 대표적 제국을 만납니다. 페르시아 제국, 관용과 조직의 힘으로 동서를 이은 다문화 제국, 진한 제국, 통일과 유교, 그리고 실크로드를 만든 동방의 강국, 헬레니즘 세계, 융합과 교류의 정점, 알렉산드로스의 문명 실험, 로마 제국 법과 제도로 서양 문명의 기초를 세운 초강대국. 이 단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성립과 운영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 문화, 공존, 질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1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다. 기원전 6세기 오늘날 이란 지역.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 중 하나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그 제국은 단지 땅을 넓힌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며 하나의 체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실험했죠. 그 이름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보통 제국은 정복과 전쟁으로 기억되지 않나? 그런데 이 제국은 달랐다고? 맞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초대왕 기루스 2세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도 유대인을 해방시켰지. 전통적인 정복자가 아닌 관용과 존중을 앞세운 통치자였어. 그에게 중요한 건 영토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였지. 정복한 민족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래. 키루스는 각 민족의 신을 모독하지 않았고 정복지의 신전과 관습도 그대로 유지하게 했어. 정복은 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통치는 신뢰를 쌓는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지. 그의 후계자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더욱 정비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부터 인도 북서부까지 20개가 넘는 속주로 나뉘고 각 속주는 사트라피라 불렸습니다. 사트라피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 사트랩이라는 총독이 파견되었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결했지? 다리우스는 왕의 길이라는 거대한 도로망을 만들었어. 수도 수사에서 소아시아의 사르디스까지 약 2,500km, 중간중간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고 말을 갈아타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까지 소식을 전달했지. 정보가 살아 움직이는 통치 체제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제국은 군사력보다 행정과 문화로 더 강했던 걸까? 군사력도 강했지만 진짜 힘은 문화적 통합이었어. 대표 군대는 불사부대였는데 항상 1만 명을 유지했지. 한 명이 죽으면 즉시 보충해서 항상 10,000명.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용어, 행정체계, 화폐 등을 통일하면서도 지역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점이야.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을 강조하는 이원론 종교로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을 신성시했고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신 앙그라 마이뉴의 대립을 중심으로 교리가 구성되었죠. 이 종교는 후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천국과 지옥 개념에도 영향을 줬어. 도덕적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중시했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관용 정책과도 맞물렸지.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유산을 남긴 걸까? 첫째,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모델. 둘째, 중앙과 지방의 분권적 통치 체계. 셋째, 왕의 길과 역참을 통한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 행정, 교통, 통치 시스템의 뿌리가 여기 있었지. 결국 제국이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했다는 뜻이네. 그렇지. 힘으로 세운 제국은 무너지지만 존중과 이해로 세운 제국은 오래 간다는 걸 보여준 사례야. 페르시아 제국은 그런 관용의 정치가 현실화된 첫 제국이었어.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과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이미 수천 년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진 한 제국이 발전하다.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투던 전국시대. 그 혼란을 통일로 이끈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어떻게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진시황은 강력한 무력으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어. 그는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했지. 이는 중앙 집권의 시작이었고 진나라의 핵심 통치 방식이었어. 그런데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잖아.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진시황은 법과 사상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렸어. 모든 백성을 법으로 통제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 차련의 간격까지 통일했지. 효율적인 통일이었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이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반란으로 이어졌어. 결국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지. 진나라가 사라진 후 유방이라는 인물이 새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무제가 있었죠. 한무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한무제는 진나라와 달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 백성을 다스릴 때 도덕과 예의를 중시했고 능력 중심의 관료제를 운영했지. 또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지방 추천제도, 초현 양사를 실시했어. 외교나 군사적으로도 활발했던 걸로 아는데. 맞아. 한무제는 흉노를 정벌하고 국경을 안정시켰고 장건을 서역에 파견해 실크로드의 문을 열었지. 이 길을 통해 동서 문명이 교류되면서 중국 문화가 서역으로 퍼졌고 중앙아시아의 정보와 상품도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어. 한나라 시대는 단지 중국만의 발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형성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진과 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둘 다 통일 국가 체제의 기초를 만든 셈이네. 진나라는 강압적인 통일, 한나라는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이었지. 하나는 빠르게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어. 둘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되돌아보게 돼. 힘으로 세운 나라, 사람의 마음으로 지킨 나라. 진과 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통치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3.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다. 기원전 4세기 후반 그리스 북부의 작은 나라 마케도니아. 이곳에서 한 젊은 왕이 세계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그는 정복을 넘어 문화를 융합하려 한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왜 정복자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걸까?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 북서부까지 진출했어. 하지만 그는 단지 영토를 확장한 게 아니라 동서 문화를 융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특했지. 정복지에 그리스 도시를 세우고 병사들에게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권장했어. 문화가 섞이고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려 했던 거지.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이 융합의 기반은 훗날 헬레니즘 세계라 불립니다. 그는 죽은 뒤 하나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공통된 문화권이 남았습니다. 그럼 헬레니즘 세계는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처럼 연결된 문화권이라는 뜻이야? 정확해. 알렉산드로스의 사후, 그의 장군들은 제국을 나누어 헬레니즘 왕국들을 세웠어.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서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지. 정치는 분열되었지만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진 공통된 문화권이 형성된 거야. 이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세워진 이 도시는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고 고대 최대 규모의 도서관도 있었죠. 그럼 헬레니즘 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우선 예술은 고전 그리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감정적이었어. 신이나 영웅보다는 인간의 고통, 사랑, 슬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지. 그리고 철학은 개인의 내면과 행복을 중시하게 돼.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누구야? 대표적으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 스토아는 이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피하고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지. 또한
아르키메데스 같은 과학자,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천문학자도 활약했어. 이처럼 헬레니즘 세계는 동서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훗날 로마 제국에 이어져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정복이 만든 세계였지만 결국 무력보다 문화가 더 오래 남은 셈이네. 맞아. 알렉산드로스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문화 융합의 시도는 수백 년, 어쩌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문화는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대 유산입니다. 사로마 제국이 발전하다. 고대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 로마. 기원전 6세기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수백 년 뒤 지중해 세계 전체를 품는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었어? 아니야. 처음엔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지. 국정을 이끄는 원로원과 매년 선출되는 집정관, 그리고 평민을 위한 호민관이 있었어. 하지만 처음엔 귀족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오랜 투쟁을 벌여야 했지. 그게 바로 평민들이 권리를 얻어가는 과정이었구나. 맞아. 대표적인 예가 바로 12표법이야. 이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귀족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평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지. 그 후 평민도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었고 점차 정치 참여가 확대됐어. 하지만 로마의 진짜 전환점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 로마는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고 이후 그리스, 이집트까지 정복하며 지중해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렇게 정복을 계속했는데 왜 오히려 내전이 일어났을까? 정복지에서 들어온 부는 귀족에게 쏠렸고 평민과 군인 출신들은 갈수록 가난해졌어. 정치 혼란과 권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해 제정시대를 열게 된 거야.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제국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죠. 황제 중심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 중앙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황제가 행정, 군사, 세금, 도로망을 정비했어. 로마 시민은 치안, 법적 보호, 도로, 목욕탕, 원양극장 등 체계적인 인프라 속에 살았지. 정복지에도 로마 문화를 전파하며 로마화가 이루어졌고 속주민에게도 점차 시민권이 확대되었어. 로마 문화는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로마 법은 유럽의 법 체계에 뿌리를 내렸고 라틴어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유럽 언어의 기반이 되었지. 또한 건축, 미술, 철학은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 로마식으로 발전시켰어. 하지만 로마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세기부터 내부의 혼란과 외부 침입이 계속되었고 결국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고대 서양 세계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맞아. 로마가 남긴 법, 제도, 언어, 문화는 유럽 문명의 초석이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로마는 무너졌지만 로마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로마의 흔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지금을 만든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고대 세계를 움직였던 4개의 제국을 만났습니다. 페르시아는 관용과 조직으로, 진하는 통일과 사상으로, 헬레니즘 세계는 융합과 교류로, 로마는 법과 질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류의 길을 넓혀갔습니다. 이 제국들은 단지 영토를 넓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그 안에서 태어난 생각과 가치, 그리고 공존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말하지만
그 안엔 오늘을 이해하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제국의 흥망을 따라간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진짜 오래가는 힘은 무엇인가?